프랑스까지 돌아섰다고.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프랑스마저 핵잠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면서 미국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독주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존 맥켄지이고 미 해군 핵잠수함 USS 콜로라도의 부함장으로 복무한 지 14년째였으며 지금은 중동 해역 수심 200m 지점에서 상황실 계기판을 붙잡고 있었고 산소 농도 경보음이 귀를 찢으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기판 숫자를 확인했고 산소 농도가 18%까지 떨어진 상태였으며 정상 수치인 21%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승무원 63명 전원이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이미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함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맥켄지, 부함장 생명유지 시스템 상태는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산소 생성 장치 메인 라인 완전히 정지됐고 백업 라인도 출력 30% 수준입니다. 함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부상 준비하고 긴급 수리 들어가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즉시 엔지니어링 팀장에게 지시했고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장비를 들고 기관실로 향했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어요. 부상하면 위치가 노출될 거였고 이 해역은 지금 이란 해군이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함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함장님, 부상 시 노출 위험 있고 적 함정 3척이 북쪽 15km 지점에서 대기 중입니다. 함장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소 없이는 버틸 수 없고 부상 외 선택지 없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엔지니어링 팀이 내부에서 수리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통신 장교에게 물었어요. 상부와 연결 가능합니까? 통신 장교가 헤드셋을 조정하며 대답했습니다. 암호화 채널 연결됐고 중부 사령부 대기 중입니다. 저는 즉시 상황 보고를 시작했고 산소 농도 하락과 부상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긴급 지원 요청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체 복구 후 철수하고 외부 지원 요청 금지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당황했어요. 자체 복구라니 우리 엔지니어링 팀은 이미 사흘째 같은 시도를 반복하고 있었고 전부 실패했으며 산소 생성 장치 핵심 부품 자체가 손상된 상태였고 교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다시 말했어요. 자체 수리 불가능하고 부품 교체 필수입니다. 상부 당직사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외부 지원은 보안 위험이고 자체 해결 외 승인 불가합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함장을 봤으며 그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고 우리는 갇혔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때 엔지니어링 팀장이 상황실로 돌아왔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손에 든 태블릿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함장님, 이거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받아들고 봤는데 산소 생성 장치 내부 배관 구조도가 나타나 있었고 특정 부분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설계 결함 가능성 있음. 이전 동급 함정에서 동일 증상 보고됨.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설계 결함이라니 이건 우리 잠수함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같은 급 함정 전부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며 상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즉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과거 정비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으며 몇 분 후 숨겨진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명은 워싱턴 회의 기술 검토 보고서였고 작성 날짜는 6개월 전이었으며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동일 설계 결함을 파악했고 수리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 의견을 제출했으며 비용은 미국 내 수리 대비 60% 수준이었고 기간도 절반이었지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채택 불가. 보안상 이유로 삭제 권고.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상부가 한국의 제안을 의도적으로 묵살했고 보안을 이유로 기술 협력을 거부했으며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저는 함장에게 보고서를 보여줬고 그는 화면을 보며 침묵했으며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걸 상부에 보고하면 문제가 커지고 우리 책임도 따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묻고 자체 복구를 계속 시도할지 아니면 명령을 어기고
한국에 직접 연락할지 결정해야 했고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며 승무원들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국 조선소 연락처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보고서 하단에 부산 조선소 기술 지원 코드가 적혀 있었으며 암호와 통신용 주파수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고 통신 장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비공식 채널로 외부 송신 가능합니까? 통신 장교가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하지만 상부 승인 없이는 규정 위반입니다. 저는 그 경고를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산소 농도가 16%까지 떨어진 상태였으며 1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승무원 전원이 의식을 잃기 시작할 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신 장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코드로 암호 신호 송신 준비하고 우리 좌표 포함하십시오. 통신 장교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함장을 받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송신 내용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고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긴급 상황, 산소 생성 장치 고장, 설계 결함 확인돼 좌표 북위 26도, 동경 56도 지원 요청. 저는 그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통신 장교에게 건넸으며 그가 송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상부에서 무전이 다시 들어왔고 당직 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콜로라도 외부 통신 제한 명령이고 즉시 송신 중단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송신을 중단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통신 장교는 제 눈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으며 산소 농도 경보음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송신하십시오. 통신 장교가 버튼을 눌렀고 신호가 발사됐으며 암호화된 메시지가 대기를 가로질러 부산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보며 응답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응답은 없었고 화면은 조용했으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시스템 로그 하단에 작은 문자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신 확인, 발신지 미상.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받았고 누군가 우리 신호를 확인했으며 지금 어딘가에서 보고 있다는 뜻이었지만 그게 한국인지 다른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상부에서는 계속 통신 중단 명령이 반복되고 있었고 저는 명령을 어긴 상태로 알 수 없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신 확인 신호를 확인한 지 48시간 후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 작전실에 서 있었고 긴급 브리핑 테이블 한가운데서 중동에서의 사고를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회의실 조명은 차갑게 내려왔고 장성 5명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산소 생성 장치 고장은 단순 기계 결함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존재했던 구조적 문제이고 동일 함급전 함정에 동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제독이 팔짱을 끼고 저를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맥켄지 부함장 그래서 해결책은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준비해온 문장을 끝까지 말하기로 했어요. 한국 조선소가 이미 이 결함을 파악했고 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용과 시간 모두 우리보다 효율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블 왼쪽에 앉은 장성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용접이나 하는 나라를 우리 핵잠수함 수리에 투입하자는 겁니까? 다른 장성도 거들었어요. 부함장 우리 해군이 그 정도로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화가 났고 보고서를 넘기며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기술 검토 의견이 있었고 당시 우리 엔지니어링 팀도 검증했으며 실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제독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보고서는 보안상 이유로 기각됐고 재검토 불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보안상 이유라니 실제로는 자존심 때문이었고 미국 해군이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으며 그 선택 때문에 지금 USS 콜로라도 승무원 63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체 수리로는 해결 불가능하고 프랑스나 영국을 통한 우회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독이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프랑스 협상 이미 진행 중이고
이틀 내 결론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프랑스라니 사전 통보도 없었고 제가 한국을 언급한 직후 갑자기 프랑스 카드를 꺼낸 거였으며 이건 명백히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프랑스는 해당 함급 수리 경험이 없고 부품 호환성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최소 3주 이상 소요될 겁니다. 다른 장성이 냉소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보단 낫고 최소한 우리 동맹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추가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정보인데 한국이 이미 동일 결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수리 매뉴얼까지 작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독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며 물었어요. 개인적으로 확보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잠수함에서 비공식 채널로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을 밝히면 즉시 징계감이었고 명령 불복종으로 기록될 거였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한국조선소에 기술 문의를 보냈고 비공식 경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장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으며 제독이 차갑게 말했어요. 부함장 그건 명령체계 위반이고 보안 프로토콜 무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무원 생명이 우선이었고 규정은 나중 문제였으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이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독이 손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경로로 해결하고 한국은 논외입니다. 회의가 종료됐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으며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프랑스 협상이 결정됐고 시간은 더 지체될 거였으며 USS 콜로라도는 여전히 중동 해역에서 표류 중이었고 산소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고 공식 루트가 막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더 이상 상부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다른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직접 부산 조선소에 접촉하는 거였고 비공식이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으며 상부 승인 없이 진행 가능했어요. 저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고 보안망을 우회하기 위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환했으며 부산 조선소 기술 지원팀 주소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하게 적었어요. 긴급 기술 자문 요청 USS 콜로라도 산소 생성 장치 결함.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설계 결함 위치와 현재 상태와 필요한 부품 목록까지 첨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잠시 망설였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면 공식 명령을 또 한 번 어기는 거였고 발각되면 징계는 확실했으며 경력은 끝날 수도 있었지만 USS 콜로라도 승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프랑스 협상은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송 버튼을 눌렀으며 메시지가 발송됐고 화면에 전송 완료 알림이 떴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답장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으며 2시간이 지나도 받은 편지함은 비어 있었고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시간 후 새 메일 알림이 울렸고 발신자는 부산 조선소 기술본부였으며 제목은 간결했어요. 회신, 기술 검토 완료. 저는 즉시 메일을 열었고 본문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해당 결함 위치 파악 완료했고 수리 가능하며 필요 부품 재고 보유 중이고 정식 요청 시 즉시 작업 착수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어요. 정식 요청이면 가능하다니 한국은 이미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부품까지 준비된 상태였으며 우리가 공식 요청만 하면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메일을 다시 읽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6개월 전 워싱턴 회의에서 기각당한 후에도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선택해야 했어요. 이 메일을 상부에 보고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계속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상부는 이미 프랑스 경로를 확정했으며 한국 카드를 꺼내면 또 한 번 거부당할 게 뻔했지만 동시에 USS 콜로라도는 기다릴 수 없었고 저는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공식 기술 자문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까? 몇 분 후 답장이 왔고
내용은 더 놀라웠어요. 가능하지만 공식 승인 권장하며 필요시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공식 승인 없이도 도울 의향이 있었으며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용접 국가라고 무시했던 회의실 장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확인하고 있었으며, 메일을 저장하고 창을 닫는 순간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이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 조선소로부터 메일을 받은 지 이틀 후 중동 작전지도 앞에 서서 프랑스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워싱턴 작전실 대형 스크린에는 파리 국방부와의 화상회의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프랑스 측 협상 대표가 침착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관 옆에서 프랑스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고, 협상 대표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점점 불길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술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홍축 우라늄 공급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고, 향후 3년간 연간 15톤 규모 공급 보장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국방부 협상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프랑스 측에 반박했어요. 전홍축 우라늄 공급은 별개 사안이고 긴급 수리건과 연결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접근 권한 제공이 어렵고 우리도 보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는 긴급 상황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었고, 전홍축 우라늄이라는 민감한 조건을 꺼내며 시간을 끌고 있었으며, 이건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정치 거래였어요. 협상팀장이 화상회의를 일시 중단하고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맥켄지 부함장 현장 의견으로는 프랑스 경로가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답해야 했지만 상부는 이미 프랑스 경로를 확정했고, 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 또 한 번 무시당할 게 뻔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상 지연될수록 USS 콜로라도 상황은 악화되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협상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상회의를 재개했고, 프랑스 측과 조건 조율을 계속 시도했지만 프랑스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회의는 2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단말기에 긴급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발신자는 USS 콜로라도 함장이었으며 내용은 짧지만 절박했어요. 냉각 개통 추가 손상 확인됐고 원자로 온도 상승 중이며 48시간 내 조치 없으면 노심 과열 위험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냉각 개통까지 손상됐다니 산소 생성 장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체 생명 유지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으며 48시간이라는 시간은 프랑스 협상으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기한이었어요. 저는 즉시 협상팀장에게 다가가 단말기를 보여주며 급히 말했습니다. 상황 악화됐고 냉각 개통 손상 확인됐으며 48시간 내 해결 필요합니다. 협상팀장이 화면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프랑스 측에 긴급 요청을 전달했지만 프랑스 대표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해하지만 조건 없이는 진행 불가능하고 전홍축 우라늄 계약 먼저 체결하십시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프랑스는 긴급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압박 카드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협상은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거였고 USS 콜로라도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고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컴퓨터를 켰으며 비공식 정보망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건 프랑스가 정말 기술적으로 준비된 상태인지 아니면 단순히 협상 카드로만 이용하는지였고 내부 채널을 통해 파리 국방부 기술팀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가 한국과 별도로 전홍축 우라늄 연료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협상 상대는 한국원자력공사였으며 계약 규모는 연간 20톤이었어요. 저는 그 정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와 협상하는 동시에 한국과도 움직이고 있었고 전홍축 우라늄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더 큰 물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으며 이건 명백한 이중 플레이였고 우리는 프랑스의 협상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추가 정보를 검색했고
한국 프랑스 협력 협상 일정을 확인했으며 놀랍게도 협상 개시일이 우리가 프랑스에 기술 지원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 프랑스는 우리 긴급 상황을 한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믿고 시간을 쏟고 있었지만 프랑스는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기술 지원 약속은 공허한 말뿐이었으며 실제로는 한국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프랑스 협상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USS 콜로라도는 48시간 안에 조치가 필요했으며 프랑스는 일주일도 더 끌 거였고 한국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부 승인 없이 한국으로 직접 이동하기로 했고 현장에서 직접 협상하고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공식 루트는 포기하고 개인 자격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휴대폰으로 군 수송기 스케줄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오늘 오후 6시에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오키나와행 수송기가 출발 예정이었으며 오키나와에서 부산까지는 민간 항공편으로 연결 가능했습니다. 저는 즉시 예약을 시도했지만 군 수송기는 공식 명령서가 필요했고 상부 승인 없이는 탑승 불가능했으며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공식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을지 아니면 불법으로 탑승할지 결정해야 했고 공식 절차는 최소 이틀이 걸렸으며 그때까지 USS 콜로라도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앤드류스 기지 수송 담당관에게 연락했으며 그는 제 오랜 동기였고 비공식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였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이고 오늘 오후 수송기에 탑승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동기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공식 명령서 없으면 규정 위반이고 둘 다 문제 생깁니다. 저는 그 경고를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고 탑승만 허가해 주십시오. 동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고 화물칸 쪽으로 조용히 타십시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짐을 챙기기 시작했으며 노트북과 USS 콜로라도 기술 자료와 부산 조선소 연락처를 가방에 넣었고 상부에 보고 없이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흔적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앤드류스 기지에 도착했고 화물칸 입구로 조용히 이동했으며 동기가 약속대로 문을 열어줬고 저는 수송기 안으로 들어가 구석 좌석에 앉았어요. 수송기가 이륙하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으며 저는 지금 공식 명령을 어긴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상부가 제 부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추적이 시작될 거였으며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부산 조선소에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간결하게 적었어요. 48시간 내 직접 방문 예정이고 긴급 기술 협의 요청하며 냉각 개통 추가 손상건 포함 논에 필요합니다. 메일을 전송하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협상 중이었고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으며 저는 지금 상부 명령 없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USS 콜로라도 승무원 63명의 생명이 제 선택에 달려 있었으며 수송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부산 조선소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후 영도 조선소 정문 앞에 서 있었고 거대한 도크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며 우뚝 솟아 있었으며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고 금속 절단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정문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비원이 확인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안내 직원이 나왔으며 그는 저를 보며 간단히 인사했어요. 맥켄지 부함장님이시죠? 박진우 본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를 따라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고 복잡한 통로를 지나 중앙관제실로 향했으며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각 도크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저를 보며 다가왔고 5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악수를 청했어요. 박진우입니다. 기술본부 총괄 엔지니어이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악수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존 맥켄지이고 USS 콜로라도 부함장입니다. 박진우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으며 표지에는 USS 콜로라도 긴급 수리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고 작성 날짜는 어제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제가 메일을 보낸 지 24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상세한 수리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고 박진우는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진우가 서류를 펼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산소 생성 장치 결함 위치는 이미 파악됐고 냉각 개통 손상도 예상 범위 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냉각 개통 손상까지 예상했다니 저희는 어제야 확인한 문제였는데 박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까지 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냉각 개통 손상까지 파악하셨습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산소 생성 장치 결함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냉각 개통과 연동되어 있으며 동일 함급 전체가 같은 설계 구조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박진우는 단순히 우리 잠수함만 분석한 게 아니라 함급 전체 설계도를 확보하고 있었고 연쇄 고장 패턴까지 예측하고 있었으며 우리보다 훨씬 깊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미국 측 감시 인력 2명이 들어왔고 한 명은 국방부 기술감독관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해군 보안 담당관이었습니다. 기술감독관이 저를 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맥켄지 부함장 공식 승인 없이 현장 방문은 프로토콜 위반이고 작업 진행 불가합니다. 저는 그 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화가 났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이고 USS 콜로라도 승무원 생명이 위험합니다. 보안 담당관이 끼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하고 한국 측 기술진 접근 전 보안 검증 필요합니다. 박진우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 승인 필요하면 대기 가능하고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침착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압박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고 결정은 우리 몫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USS 콜로라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냉각 개통 온도가 상승하고 있었으며 공식 승인을 기다리면 최소 이틀은 더 걸릴 거였습니다. 저는 기술 감독관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식 승인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고 작업은 즉시 시작 필요합니다. 기술 감독관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부함장 권한으로는 불가능하고 최소한 함대 사령부 승인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아 승인을 기다릴지 아니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작업을 강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함대 사령부는 지금 프랑스 협상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한국 카드는 여전히 거부당할 게 뻔했어요. 저는 박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즉시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박진우가 서류를 넘기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도크 입항 후 24시간 내 1차 수리 완료 가능하고 냉각 개통은 추가 12시간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계산했습니다. 총 36시간이었고 USS 콜로라도의 남은 시간인 48시간 안에 충분히 가능했으며 프랑스 협상보다 훨씬 빨랐고 박진우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작업 권한을 박진우에게 넘기기로 했고 공식 승인 없이 진행하기로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 USS 콜로라도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작업 시작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무전기를 들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도크 준비 시작하라는 명령이 전달됐으며 관제실 스크린에서 거대한 도크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감독관이 급히 저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맥켄지 부함장 이건 명령 불복 중이고 즉시 중단하십시오.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단 명령은 함대 사령부에서 직접 받겠고 그 전까지는 진행합니다. 보안 담당관이 즉시 위성 전화를 꺼내 본부에 보고하기 시작했고 몇 분 후 연결이 됐으며 함대 사령부 작전 참모 목소리가 들렸어요. 맥켄지 부함장 즉각 작업 중단 명령이고 한국 측 기술진 접근 불가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USS 콜로라도 생명 위험 상황이고 작업 중단 불가능합니다. 작전 참모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부함장 이건 명령이고 즉시 철수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박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박진우가 추가 지시를 내렸고
조선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크레인이 작동하고 기술진들이 도크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USS 콜로라도 입항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관제실 창문 너머로 도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금 미 해군 명령 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했고 공식 중단 명령을 무시했으며 모든 책임은 제게 돌아올 거였고 징계는 확실했지만 USS 콜로라도는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보안 담당관이 다시 전화를 받으며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고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으며 본부에서 즉각 중단 명령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술 감독관이 제 앞을 막으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부함장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군법회의 회부될 겁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박진우 옆으로 갔고 도크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박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입항 준비 완료됐고 USS 콜로라도 이동 지시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인 단말기로 USS 콜로라도 함장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고 간결하게 적었어요. 부산 도크 입항 승인하고 즉시 이동하십시오. 몇 분 후 함장에게서 답장이 왔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해했고 이동 시작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USS 콜로라도가 중동 해역에서 부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완전히 넘었다는 걸 깨달았으며 본부에서는 계속 중단 명령이 쏟아지고 있었고 보안 담당관은 저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지만 박진우는 여전히 침착하게 도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보다 앞서 있었으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믿는 것뿐이었고 작업 권한을 넘긴 순간 제 운명도 함께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관제실 스크린에서 도크 게이트가 완전히 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USS 콜로라도가 부산 도크에 입항한 지 16시간 후 조선소 임시 브리핑룸에서 중동 상황 보고를 동시에 듣고 있었고 위성 통신으로 연결된 중부 사령부 정보 분석관이 최신 정세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스크린에는 페르시아만 일대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란이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 해군 재건 계획을 발표했고 잠수함 전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으며 구매 대상국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란이 한국 잠수함을 구매한다니 미국 핵잠수함을 수리하는 동안 이란은 한국제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석관이 화면을 전환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즉각 반응했고 한국 조선소와 잠수함 구매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계약 규모는 6척이고 금액은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중동에서 잠수함 경쟁이 시작됐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으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시에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고 미국은 배제되고 있었어요. 분석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한국과 기술 협력 협상 중이고 이집트는 조선소 합작 투자를 검토 중이며 중동 전역에서 한국 중심 군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을 용접 수준으로 무시했지만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었고 군비 경쟁의 핵심 공급자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점점 밀려나고 있었어요. 통신이 종료되고 저는 브리핑룸을 나와 도크로 향했으며 USS 콜로라도가 거대한 드라이도크 안에 안착해 있었고 수십 명의 기술진이 선체 주변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도크 아래에서 올라오며 저를 보고 다가왔고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작업 진행률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산소 생성 장치 1차 수리 완료했고 냉각 개통 작업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12시간 내 완료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지만 그 순간 도크 반대편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들렸고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으며 작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고 박진우도 뒤따라왔으며 폭발 지점에 도착하니 용접 장비 하나가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고 주변 배선이 타들어가고 있었으며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어요. 박진우가 즉시 무전기를 들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료팀 즉시 투입하고 화재 진압 시작하십시오. 소방팀이 달려와 진압을 시작했고
의료진이 부상자를 후송했으며 저는 폭발 지점을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박진우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위험하고 일단 후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따라 안전거리로 물러났고 몇 분 후 화재가 진압됐으며 박진우가 기술진과 함께 폭발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박진우가 용접 장비 잔해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부품 하나를 집어들고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그가 건넨 부품을 받고 금속 조각이었지만 표면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으며 인위적으로 절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단순 결함 아니고 외부 침투 흔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외부 침투라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비를 손상시켰다는 뜻이었고 작업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었으며 조선소 내부까지 침투했다는 의미였어요. 박진우가 추가 조사를 지시했고 보안팀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몇 분 후 화면에서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지만 출입 기록에는 없는 인물이었고 폭발 30분 전 해당 구역에 접근했으며 용접 장비 근처에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보안 책임자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미등록 인원이고 현재 소재 파악 불가합니다. 박진우가 즉시 조선소 전체 봉쇄를 명령했고 출입구가 폐쇄되기 시작했으며 전 직원 신분 확인 절차가 시작됐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침투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알 수 없었고 추가 공격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작업 중단이 불가피해 보였어요. 미국 측 기술 감독관이 저에게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맥켄지 부함장 보안 위협 확인됐고 즉시 작업 중단 및 인원 철수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우선할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USS 콜로라도 냉각 개통은 여전히 임계 상태였으며 작업을 멈추면 잠수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박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작업 계속 가능합니까? 박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안 강화하면 가능하지만 위험 부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은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고 USS 콜로라도 승무원들은 지금도 온도 상승과 싸우고 있었으며 작업 중단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작업 계속하고 보안 최대 강화하십시오. 기술 감독관이 급히 반박했습니다. 부함장 이건 안전 규정 위반이고 본부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승인은 제가 책임지고 작업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추가 지시를 내렸고 보안 인력이 도크 주변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출입 통제가 강화됐고 CCTV 감시가 이중으로 전환됐습니다. 작업이 재개됐고 기술진들이 다시 USS 콜로라도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단순 방해 공작인지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인지 알 수 없었고 침투 세력의 정체도 파악되지 않았으며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개인 단말기에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고 발신자는 중부사령부 정보국이었으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 조선소 보안 침해 확인됐고 외부 세력 개입 증거 포착했으며 즉시 작업 중단 및 철수 명령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본부가 외부 세력 개입을 확정했고 철수 명령을 내렸으며 작업 계속 진행은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국가안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USS 콜로라도를 떠올렸습니다. 냉각 개통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30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지금 철수하면 승무원 63명이 전부 위험에 처할 거였고 저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본부에서 철수 명령 내렸지만 작업 계속할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저를 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지만 부함장님 책임이 더 커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단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박진우가 작업 지시를 이어갔고 기술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저는 본부 메시지를 무시하고 작업 현장을 지키기로 했고 미국 측 감독관들은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으며 조선소는 곧 봉쇄될 거였고 외부 세력 개입이 확정되며 위기가 확대되고 있었지만 저는 USS 콜로라도를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며 박진우와 함께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봉쇄 명령이 떨어진 지 3시간 후 도크 내부 임시 통제실에서 제한된 인력과 함께 상황을 재정비하고 있었고 외부 출입구는 전부 차단된 상태였으며 한국 경찰과 군 보안팀이 조선소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태블릿을 들고 제 앞에 서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어요. 외부 인력 전부 철수했고 내부 핵심 기술진 12명만 남았으며 작업 속도는 느려지지만 계속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S 콜로라도 상태를 확인했고 냉각 개통 온도는 여전히 위험 수준이었으며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되지 않았고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 순간 위성통신 단말기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고 미 본부 연결 요청이었으며 저는 헤드셋을 착용했고 함대 사령관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맥켄지 부함장 즉시 강제 철수 명령이고 한국과의 모든 협력 중단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무게감이 달랐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령관님, USS 콜로라도 냉각 개통 임계 상태이고 지금 철수하면 잠수함 상실 가능성 높습니다.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부 세력 침투 확인됐고 보안 위협이 우선이며 철수 외 선택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통신이 일방적으로 끊겼고 헤드셋에서 잡음만 들렸으며 본부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었어요. 저는 헤드셋을 벗으며 박진우를 봤고 그는 침착하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강제 철수 명령을 따를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작업을 계속할지 결정해야 했고 철수하면 USS 콜로라도는 중동 해역에서 표류하다 침몰할 거였으며 승무원 63명이 전부 위험에 처할 거였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명령 거부하고 작업 끝까지 진행합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기술진에게 지시를 이어갔고 냉각 개통 수리가 계속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저는 통제실 창문 너머로 USS 콜로라도를 바라봤고 선체 주변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측 보안 담당관이 무장 인력 2명과 함께 통제실로 들어왔고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맥켄지 부함장 체포 영장 발부됐고 즉시 본국 송환 절차 진행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저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포되더라도 작업은 계속될 거였고 박진우가 남아서 끝까지 진행할 거였으며 제가 할 일은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순순히 따르는 척했고 보안 담당관이 수갑을 꺼내려는 순간 박진우가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냉각 개통 최종 점검에 부함장 확인 필요합니다. 보안 담당관이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기술 문제는 당신들이 처리하고 부함장은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박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 해군 자산이고 최종 승인은 미 측 인원 필요하며 10분이면 됩니다. 보안 담당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시계를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분만 허가하고 그 이후는 강제 집행합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데리고 통제실을 나왔고 우리는 도크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USS 콜로라도 선체 옆 격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따라 좁은 통로를 지나 냉각 개통 메인 밸브 구역에 도착했고 온도가 높아서 땀이 흘러내렸으며 계기판 숫자가 위험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냉각 개통 임계치 도달했고 지금 즉시 복구하지 않으면 노심 손상 시작됩니다. 저는 계기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6시간이고 그 안에 전원 재투입 및 냉각수 순환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6시간이면 제가 체포되고 송환되기 전에 작업을 끝낼 수 있었고 박진우가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외부 세력의 추가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격실 외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선체가 흔들렸으며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박진우가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도크 외곽에서 폭발 발생했고 보안 펜스 일부 파손됐으며 침투 시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고 이번에는 조선소 외부에서 공격하고 있었으며 목표가 작업 중단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박진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외부 상황은 보안팀이 처리하고
우리는 복구 작업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각 개통 밸브 앞으로 다가갔고 박진우가 태블릿으로 복구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의 지시를 따라 밸브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판단 착오를 범했습니다. 전원 재투입 시점을 박진우 지시보다 30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냉각수 순환을 먼저 시작하면 온도를 더 빨리 낮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으며 박진우에게 확인 없이 메인 스위치를 올렸어요. 순간 격실 내부에서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고 일부 회로가 과부하로 타버리기 시작했으며 온도가 오히려 급상승했고 경보음이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우가 급히 저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부함장님, 아직 우회 라인 연결 전이고 메인 투입하면 회로 손상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고 즉시 스위치를 내렸지만 이미 일부 회로는 타버린 상태였으며 온도는 더 올라가고 있었고 제 판단 미스로 상황이 악화된 거였어요. 저는 박진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괜찮고 이미 다른 라인으로 우회 냉각 준비해뒀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백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우회 냉각 경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박진우가 이미 예비 방안을 준비해 두었고 제 실수까지 예상하고 있었으며 백업 라인을 사전에 구축해 놓은 상태였어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우회 라인 작동시키려면 고온 격실 직접 진입 필요하고 수동으로 밸브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온 격실 위치를 확인했고 온도가 섭씨 60도를 넘는 구역이었으며 보호 장비 없이는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둘이 함께 가야 하고 한 명은 밸브 조작하고 다른 한 명은 압력 모니터링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우와 함께 고온 격실로 향하는 통로로 들어갔고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피부의 열기가 직접 느껴졌고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격실 깊숙이 들어갔고 메인 밸브 앞에 도착했으며 박진우가 공구를 꺼내 밸브를 조작하기 시작했고 저는 태블릿으로 압력 수치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압력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온도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우회 냉각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외부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고 이번에는 더 가까웠으며 선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우가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고 보안팀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도크 내부 침투 확인됐고 정체불명 인원 3명 진입했으며 현재 추적 중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불안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조선소 내부까지 들어왔고 목표가 USS 콜로라도인지 아니면 우리인지 알 수 없었으며 작업을 끝내기 전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박진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작업 끝까지 가야 하고 외부는 보안팀이 막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압력을 모니터링했고 박진우는 밸브를 마지막까지 조정했으며 우리는 고온 격실 안에서 한계치까지 버티고 있었고 온도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외부에서는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으며 침투 세력과 보안팀의 교전이 시작됐다는 신호였고 저는 박진우와 함께 냉각 개통 복구를 끝까지 진행하며 외부 세력이 내부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다음 공격이 더 위험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고 USS 콜로라도를 살리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저는 고온 격실에서 냉각 개통 복구를 완료한 지 2시간 후 도크 외곽 통제실로 복귀했고 보안 화면을 통해 침투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모니터에는 조선소 내부 곳곳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보안 책임자가 제 옆에 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정체불명 무장 인원 총 5명 확인됐고 3명은 도크 동쪽 진입했으며 2명은 서쪽 펜스 돌파 시도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침투 경로를 분석했고 동쪽 팀은 USS 콜로라도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으며 서쪽 팀은 우회하며 통제실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보안 책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부 협조자 존재 가능성 높고 설비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내부 협조자라니
조선소 직원 중 누군가 침투 세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CCTV 사각지대와 보안 취약점까지 공유했다는 뜻이었으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국 측 보안팀이 통제실로 들어왔고 팀장이 저를 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맥켄지 부함장 침투 사태 발생했고 현장 대응 권한은 미 측으로 이관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현장 대응 권한 이관이라니 미국 측이 한국 보안팀을 배제하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이었고 박진우와 기술진까지 제한하려는 의도였어요. 미국 보안팀장이 한국 측 보안 책임자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인력 전원 통제실에서 대기하고 외부 이동 금지합니다. 한국 보안 책임자가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이곳은 한국 영토이고 보안 작전 권한은 한국 측에 있습니다. 미국 보안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USS 콜로라도는 미 해군 자산이고 보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한국 측 개입은 불필요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치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 인력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고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침투 세력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미국 보안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한국 측 협력 없이는 내부 구조 파악 어렵고 대응 지연될 겁니다. 보안팀장이 저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부함장은 이미 체포 대기 상태이고 현장 지휘 권한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고 한국 보안 책임자를 봤으며 그는 침착하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국 측 지휘를 따를지 아니면 통제권을 한국 측으로 넘길지 결정해야 했고 미국 측은 내부 구조를 모르는 상태였으며 침투 경로 예측도 불가능했고 실패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통제권을 한국 측으로 넘기고 박진우에게 현장 지휘를 맡기기로 했으며 미국 보안팀의 반대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 보안 책임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장 지휘 맡아주시고 침투 경로 차단 작전 진행하십시오. 한국 보안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무전기를 들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한국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도크 주요 지점에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안팀장이 급히 저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맥켄지 부함장 이건 권한 남용이고 즉시 중단하십시오.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USS 콜로라도 보호가 우선이고 현장 판단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한국 보안 책임자를 따라 통제실을 나왔고 복도를 빠르게 이동하며 침투 경로 차단 지점으로 향했으며 박진우도 합류했고 우리는 도크 동쪽 입구로 향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어요. 동쪽 침투팀 현재 경납고 통과 중이고 USS 콜로라도까지 거리 100m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100m라니 침투팀이 거의 도착한 상태였고 차단하지 못하면 USS 콜로라도가 직접 공격받을 수 있었으며 시간이 촉박했어요. 박진우가 태블릿을 꺼내 내부 지도를 펼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납고 출구 3곳 있고 메인 경로는 중앙이지만 우회로 2개 더 있으며 전부 차단 필요합니다. 보안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병력을 분산 배치했고 저는 박진우와 함께 중앙 출구로 향했으며 우리는 엄폐 위치를 잡고 침투팀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경납고 내부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3명의 무장 인원이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었으며 총을 들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어요. 보안 책임자가 무전기로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포위 완료 대기하고 신호 후 동시 진압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엄폐물 뒤에서 지켜봤고 침투팀이 출구까지 5m 지점까지 접근했으며 보안 책임자가 신호를 보내는 순간 한국 보안팀이 사방에서 나타나며 침투팀을 포위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확성기로 경고했어요. 무기 내려놓고 즉시 항복하십시오. 하지만 침투팀은 항복하지 않았고 즉시 총격을 시작했으며 보안팀도 응사했고 경납고 내부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폐물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고 박진우도 제 옆에 숨어 있었으며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고 금속 벽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전이 3분간 지속됐고 침투팀 1명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나머지 2명은 우회로로 후퇴를 시도했지만 보안팀이 이미 차단하고 있었고 결국 포위당했습니다. 보안팀이 침투팀을 제압했고 무기를 빼앗았으며 마스크를 벗기기 시작했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동쪽 침투팀은 막았지만 서쪽 팀은 여전히 활동 중이었고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어요. 저는 보안 책임자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서쪽 침투팀 위치는요? 보안 책임자가 무전기로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쪽 팀 통제실 인근 진입했고 목표는 데이터 서버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데이터 서버라니 USS 콜로라도 기술 자료와 설계도가 전부 저장된 곳이었고 침투 세력의 실제 목표가 잠수함 파괴가 아니라 데이터 탈취였다는 뜻이었으며 우리는 함정에 걸린 거였어요. 박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서버실로 이동 필요하고 데이터 유출 전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우와 함께 경납고를 빠져나와 서버실로 달리기 시작했고 보안팀도 뒤따라왔으며 우리는 복도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서버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내부에서 키보드 타자 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었고 저는 박진우와 함께 조심스럽게 진입했어요. 서버실 안에는 침투팀 2명이 있었고 한 명은 노트북을 서버에 연결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입구를 경계하고 있었고 우리를 발견하는 순간 총을 들어 겨냥했습니다. 보안팀이 즉시 진압을 시도했고 짧은 교전 끝에 침투팀을 제압했지만 노트북은 이미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한 상태였고 화면에 진행률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60%까지 완료된 상태였어요. 박진우가 급히 노트북으로 다가가 연결을 끊으려 했지만 암호로 잠겨 있었고 강제 종료하면 데이터 손상 가능성이 있었으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다운로드 중단 가능합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분석하며 대답했어요. 중단 가능하지만 이미 유출된 데이터는 회수 불가능하고 핵심 설계도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핵심 설계도가 유출됐다니 USS 콜로라도 냉각 계통과 산소 생성 장치 구조가 외부로 빠져나갔고 침투 세력이 원하던 정보를 확보했으며 일부는 막았지만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거였어요. 박진우가 노트북 연결을 강제로 끊었고 다운로드가 중단됐지만 저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침투 세력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외부 세력이 내부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사실이 확정됐고 다음 공격은 더 정교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며 저는 박진우와 함께 서버실을 나오며 데이터 유출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USS 콜로라도 기밀이 새어나간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버실에서 데이터 유출을 확인한 지 3시간 후 야간 작업 중인 도크 위에 서서 손전등 하나로 USS 콜로라도 선체 외부를 점검하고 있었고 차갑고 습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으며 주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용접 불꽃만이 가끔 어둠을 밝혔습니다. 박진우가 제 옆에서 태블릿을 들고 선체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있었고 냉각 계통 외부 배관을 점검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메인 라인 복구 완료했고 백업 라인도 정상 작동 중이며 전체 시스템 안정화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지만 그 순간 개인 단말기에서 긴급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발신자는 중부사령부 작전실이었으며 내용은 짧지만 명확했어요. 작전 복귀 시간 제한됨. 중동 해역 긴급 상황 발생. 48시간 내 USS 콜로라도 복귀 필수.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계산했습니다. 48시간이라니 시스템 안정화 4시간과 부산에서 중동까지 항해 시간을 합치면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일정이었고 여유가 전혀 없었으며 추가 지연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예정보다 빨리 끝내야 합니다. 박진우가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가능하지만 안전점검 축소해야 하고 위험 부담 있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알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중동 상황이 긴급하다면 USS 콜로라도가 즉시 필요하다는 뜻이었으며 작전 복귀를 지연시킬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점검 최소화하고 복귀 일정 우선하십시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기술진에게 지시를 내렸고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야간 작업 인력이 추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크 아래로 내려가 통제실로 복귀했고 위성통신 단말기를 통해 중동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상세 브리핑 자료를 요청했어요. 몇 분 후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고 내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발 행위를 증가시키고 있었고 미 해군 수상함 2척이 견제 작전 중이었으며 잠수함 전력 부재로 작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고 USS 콜로라도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중동에서는 제가 필요했고 USS 콜로라도 없이는 작전 수행이 어려웠으며 부산에서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악화될 거였고 저는 빨리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진우와 기술진이 밤새 작업하고 있었고 안전 점검을 축소하면 위험이 따를 거였으며 저는 작업 인력을 더 분산시키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통신 우선 확보 필요하고 위성 안테나 점검팀 별도 편성하십시오. 박진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력 분산하면 주요 작업 지연되고 방어선도 약해집니다. 저는 그 경고를 들었지만 통신 복구를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복귀 후 즉시 작전 투입되려면 통신 시스템이 완벽해야 했고 위성 안테나 상태 확인이 필수였으며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신팀 즉시 편성하고 위성 안테나 전수 점검하십시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술진 4명을 통신 점검팀으로 분리했고 그들은 USS 콜로라도 상부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냉각 개통 작업 인력은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통제실 모니터로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통신팀이 안테나 점검을 시작했으며 냉각팀은 계속 배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게 보였어요. 그 사이 보안 화면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크 외곽 펜스 근처에서 열감지 신호가 나타났고 정체불명 인원으로 추정됐으며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고 보안팀 순찰 경로를 피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국 보안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외부 접근 확인됐고 침투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침투 시도였고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으며 보안팀 배치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안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차단 가능합니까? 보안 책임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가능하지만 인력 부족하고 도크 내부 방어 약화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인력을 분산시킨 선택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통신팀을 따로 편성하면서 작업 인력이 줄었고 보안 인력도 분산됐으며 방어선에 빈틈이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되돌릴 수 없었으며 보안팀에게 외부 침투를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팀이 외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도크 내부 경비는 최소 인원만 남게 됐으며 저는 모니터를 보며 불안했지만 통신 점검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중단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그 순간 데이터 서버실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고 화면에 비정상 접속 시도 감지라는 메시지가 떴으며 누군가 원격으로 서버에 접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버실로 달려갔고 박진우도 뒤따라왔으며 우리는 서버 앞에 도착해 화면을 확인했고 외부 IP에서 지속적인 해킹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태블릿으로 접속 로그를 분석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외부 침투가 아니고 원격 해킹이며 목표는 데이터 서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외부 접근 신호는 함정이었고 보안팀을 외곽으로 유인한 뒤 원격으로 서버를 공격하려는 계획이었으며 실제 목표는 처음부터 데이터였고 물리적 침투는 눈속임이었어요. 저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데이터를 빼앗기면 USS 콜로라도 설계 전체가 유출될 거였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였으며 서버를 즉시 차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버 전원 내리고 외부 접속 완전 차단하십시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원 내리면 진행 중인 작업 데이터도 손실되고 복구 시간 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경고를 알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데이터 유출이 더 큰 문제였고 작업 지연은 감수할 수 있었으며 기밀 보호가 우선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전원 차단하십시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버 메인 스위치로 다가갔고 전원을 내렸으며 서버실 전체가 순간 어둠에 잠겼고 모든 화면이 꺼졌으며 해킹 시도도 중단됐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유출은 막았지만 작업은 지연될 거였고
통신팀 분리와 서버 차단으로 전체 일정이 틀어졌으며 제가 내린 선택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손전등을 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버 재가동까지 2시간 필요하고 손실된 데이터 복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중동 복귀 시간이 더 촉박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가 통신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면서 작업 인력을 분산시켰고 그 결과 방어선이 약해졌으며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정지시켰고 모든 선택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었으며 저는 서버실을 나오며 핵심 데이터 유출은 막아냈지만 USS 콜로라도 복귀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박진우는 여전히 침착하게 복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 판단이 계속 틀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으며 한국 측이 처음부터 옳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버 전원을 차단한 지 2시간 후 임시 통제실에서 차단된 서버를 복구하며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고 박진우가 옆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외부 접속 시도 기록이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그를 하나씩 확인하며 해킹 시도 패턴을 추적했고 접속 시도가 시작된 시각과 침투 세력이 도크 외곽에 나타난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으며 조직적인 공격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했어요. 박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접속 경로 역추적 결과 발신지는 중동 지역이고 정확한 위치는 특정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중동이라니 이란이나 주변 국가에서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USS 콜로라도 정보를 노리고 있었으며 단순 방해가 아니라 기술 탈취가 목적이었어요. 저는 로그를 계속 분석하며 추가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접속 시도 중 일부가 성공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으며 소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급히 물었어요. 유출된 데이터 확인 가능합니까? 박진우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파일 목록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몇 분 후 화면에 유출된 파일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기술 문서였지만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기 고장 진단 보고서 USS 콜로라도 산소 생성 장치 결함 분석. 저는 그 파일명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초기 고장 진단 보고서라니 제가 중동에서 작성했던 문서였고 설계 결함이 의도적으로 유도된 공격일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거였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당 파일 내용 확인 필요하고 즉시 열어주십시오. 박진우가 파일을 열었고 화면에 보고서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저는 제가 작성했던 문장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생성 장치 고장은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외부 공격에 의한 시스템 손상 가능성 있음. 배관 절단 흔적이 인위적이며 폭발물 흔적 미량 검출됨.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의심했던 내용이 맞았고 USS 콜로라도 고장이 단순 설계 결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이었으며 누군가 잠수함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증거였어요. 박진우가 보고서를 계속 스크롤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추가 데이터 분석 결과 공격 주체 추정 가능하고 내부 기록과 교차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우와 함께 추가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외부 접속 시도와 함께 내부 시스템 접근 기록도 확인했으며 놀랍게도 미국 IP에서 서버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당황했어요. 미국 IP라니 내부에서 누군가 서버에 접속했다는 뜻이었고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유출도 있었다는 의미였으며 이중 공격 구조였습니다. 박진우가 IP 주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몇 분 후 결과가 나타났으며 발신지는 워싱턴 DC 국방부 건물 내부였고 정확한 부서까지 특정됐어요. 국방부 조달국 해외 무기 거래 담당 부서. 저는 그 결과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조달국이라니 해외 무기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였고 중동 국가들과 직접 거래하는 곳이었으며 그들이 USS 콜로라도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건 명백한 내부 유출이었어요. 박진우가 추가 분석을 진행했고 접속 시간과 유출 파일을 교차 확인했으며 화면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달국에서 접속한 시각과 중동에서 해킹 시도가 시작된 시각이 정확히 24시간 차이였고 조달국이 먼저 데이터를 빼낸 후 중동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내부 협력 구조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공격 배후가 단순 외부 세력이 아니었고 미국 내부 강경파와 중동 무기 로비가 연계되어 있었으며 USS 콜로라도를 의도적으로 고장내고 한국 수리를 방해하려 했던 거였고 목적은 프랑스 경로를 강제해서 무기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것이었어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 공개하면 큰 문제되고 내부 정치 갈등 확대될 겁니다. 저는 그 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달국과 중동 로비의 연계를 공개하면 워싱턴 전체가 흔들릴 거였고 제 경력은 완전히 끝날 거였으며 보복도 각오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USS 콜로라도 승무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인 공격으로 생명 위험에 처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며 숨기는 건 공범이 되는 거였고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저는 박진우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 암호화해서 백업하고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시작했고 저는 통신 단말기 앞에 앉아 전송 준비를 시작했으며 수신자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대 사령부와 국방부 감찰국과 의회 국방위원회와 언론기관까지 포함시켰고 동시 전송으로 은폐를 막기로 했으며 모든 채널에 증거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메시지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USS 콜로라도 고장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며 국방부 조달국과 중동 무기 로비 연계 증거 첨부함. 즉시 조사 필요. 저는 암호화된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으며 한 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 경력과 안전이 위험해질 거였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송 버튼을 눌렀으며 메시지가 발송되기 시작했고 화면에 전송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났으며 몇 초 후 전송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을 내려놓았고 박진우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상황 더 커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은 커질 거였고 워싱턴에서 즉시 반응이 올 거였으며 저는 징계와 보복을 각오해야 했지만 동시에 USS 콜로라도 승무원들은 진실을 알게 될 거였고 공격 배후도 드러날 거였어요. 그 순간 통신 단말기에서 즉각 응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함대 사령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으며 국방부 감찰국도 확인 메시지를 보냈고 의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즉시 조사 착수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은폐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전환됐고 증거가 동시다발적으로 퍼졌으며 조달국도 중동 로비도 이제 숨을 수 없었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공개했지만 보복이 따를 거였고 내부 정치 갈등이 확대될 거였으며 제가 그 중심에 서게 됐고 박진우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버 복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넘을 수 없는 선을 또 한 번 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USS 콜로라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워싱턴에서는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그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간 상태였으며 더 이상 은폐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전송한 지 4시간 후 USS 콜로라도 내부 최종 점검 구역에서 박진우와 함께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냉각 개통 메인 밸브 앞에 서서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좁은 격실 안은 여전히 뜨거웠고 기계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박진우가 태블릿을 들고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냉각수 순환 정상이고 온도 안정화 진행 중이며 최종 압력 조정만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압력 게이지를 다시 확인했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불안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었으며 보안팀 무전으로 도크 외곽에서 마지막 공격 조짐이 확인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부 상황 악화되고 있고 빨리 끝내야 합니다. 박진우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이해했지만 압력 조정은 신중해야 하고 서두르면 시스템 손상 가능합니다. 저는 그 경고를 들었지만 동시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외부 공격이 임박했고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 USS 콜로라도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었으며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보며 자동 시스템 복구 옵션을 발견했고 매뉴얼에 따르면 자동 조정 기능이 있었으며 수동보다 빠르게 진행 가능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어요. 자동 시스템 복구 사용하면 시간 단축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동 복구는 표준 상황용이고 현재처럼 손상된 상태에서는 오작동 위험 있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들었지만 외부 상황을 고려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자동 시스템이 미 해군 표준 절차였으며 검증된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동 복구 진행하고 즉시 완료하겠습니다. 박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부함장님 판단이시면 따르겠지만 위험 부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서 자동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했고 화면에 진행률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시스템이 자동으로 압력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압력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저는 안도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압력 게이지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우가 급히 태블릿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손상된 라인 감지 못하고 과도한 압력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압력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고 있었고 경보음이 점점 커졌으며 냉각 계통 배관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파열 위험이 임박했어요. 저는 즉시 자동 시스템을 중단하려 했지만 화면이 응답하지 않았고 시스템이 잠겨 있었으며 수동 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밀치며 메인 컨트롤 패널로 달려갔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자동 시스템 강제 종료하고 수동 전환합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가 또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동 복구를 선택한 게 잘못이었고 박진우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시간을 절약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거였어요. 박진우가 시스템을 강제 종료시켰고 자동 복구가 중단됐지만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으며 수동으로 낮춰야 했고 시간이 걸릴 거였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동 시스템 완전히 차단하고 수동 운용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박진우가 옳았고 자동 시스템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았으며 수동으로 진행해야 했고 저는 그의 방식에 모든 권한을 넘기기로 결단했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권 위임하고 박 본부장님 방식대로 진행하십시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수동 압력 조정을 시작했고 저는 그의 지시를 따라 밸브를 하나씩 조작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함께 압력을 천천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박진우는 매 단계마다 압력 변화를 확인했으며 안전 범위 내에서만 조정했고 저는 그의 판단을 완전히 믿기로 했어요. 30분 후 압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경보음이 멈췄으며 냉각 계통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격실 외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선체가 크게 흔들렸으며 비상경보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고 보안팀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도크 외부에서 로켓 공격 발생했고 펜스 일부 파괴됐으며 침투 세력 진입 시도 중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고 이번에는 로켓까지 동원했으며 본격적인 침투 작전이었고 작업을 끝내기 전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박진우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압력 조정 거의 끝났고 5분이면 완료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밸브를 조작했고 박진우도 태블릿으로 최종 수치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한계치까지 버티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외부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고 보안팀과 침투 세력의 교전이 시작됐으며 격실 천장에서 파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폭발 충격파가 선체를 흔들었어요. 박진우가 마지막 밸브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최종 압력 조정 완료했고 시스템 안정화됐습니다. 저는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고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으며 냉각 계통이 완전히 복구된 상태였고 USS 콜로라도는 이제 작전 투입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폭발이 발생했고 격실 문이 흔들리며 파편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외부에서 침투 세력이 선체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무전이 들렸고 탈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보며 급히 말했어요. 즉시 탈출해야 하고 격실 봉쇄 전 빠져나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우와 함께 격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좁은 통로를 달려 외부로 향했으며
뒤에서 폭발음이 계속 들렸고 선체가 흔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크 출구에 도착했을 때 보안팀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고 침투 세력과 대치 중이었으며 저는 박진우와 함께 보안팀 뒤로 숨었고 총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국 보안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와 급히 말했습니다. USS 콜로라도 복구 완료 확인했고 즉시 출항 준비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인 단말기로 USS 콜로라도 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간결하게 적었어요. 복구 완료했고 즉시 출항 가능합니다. 몇 초 후 함장에게서 답장이 왔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해했고 출항 준비 시작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USS 콜로라도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냉각 개통도 산소 생성 장치도 모두 복구됐으며 중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동시에 외부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고 탈출까지 버텨야 했으며 박진우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제가 자동 시스템을 선택했다가 실패했을 때 박진우가 수동 운용으로 살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으며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긴 순간 USS 콜로라도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저는 더 이상 미국 방식을 고집할 수 없었으며 한국 측에 완전히 의지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크에서 탈출한 지 6시간 후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선소 관제탑 전망대에 서서 복구된 USS 콜로라도의 출항을 지켜보는 위치에 있었고 새벽 햇살이 바다를 비추며 선체가 천천히 도크를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엔진음이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제 옆에 서서 쌍안경으로 선체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있었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냉각 개통 정상 작동 중이고 산소 생성 장치도 안정됐으며 중동 복귀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S 콜로라도가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승무원 63명이 무사히 작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 개인 단말기에서 긴급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미 본부에서 연속으로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으며 첫 번째는 함대 사령부였고 내용은 예상대로였어요. 맥켄지 부함장 명령 불복종 및 기밀 누설 혐의로 군법회의 회부 결정됐고 즉시 본국 귀환 명령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군법회의였고 명령 불복종은 명백했으며 증거 공개도 규정 위반이었고 징계는 피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국방부 감찰국에서 왔고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제출하신 증거 확인했고 조달국 관련 조사 착수했으며 추가 진술 필요 시 연락 예정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조사가 시작됐다는 걸 확인했지만 동시에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고 발신자는 국방부 법무실이었으며 내용은 위협적이었어요. 부함장의 무단 증거 공개로 국가안보 위협 발생했고 체포영장 발부 절차 진행 중이며 귀국 즉시 구금 예정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 징계가 아니라 체포였고 구금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며 내부 정치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고 조달국과 연결된 세력이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에서 문제 생겼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말기를 보여줬고 박진우가 메시지를 읽더니 침착하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결과이고 부함장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진실을 공개한 건 옳은 선택이었고 USS 콜로라도 승무원들은 살았으며 공격 배후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고 저는 화면을 전환했으며 국제뉴스 채널에서 긴급 보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프랑스와 전홍축 우라늄 연료 협력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고 계약 규모는 연간 30톤이었으며 프랑스가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프랑스는 처음부터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미국을 협상 카드로만 이용했으며 결국 한국과 계약을 성사시킨 거였고 우리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고 아나운서가 추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잠수함 6척 구매 계약 최종 서명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호위함 8척 추가 발주를 확정했으며 이란은 한국 조선소와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이었고 중동 전역에서
한국 중심 대형 계약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중동 군비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갔고 미국은 밀려나고 있었으며 USS 콜로라도 수리가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니라 국제 정치 구도를 바꾸는 계기였고 한국은 이미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뉴스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황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고 미국은 따라잡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 제안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기회를 놓쳤고 프랑스 경로를 고집하며 시간을 낭비했으며 한국은 그 사이 중동과 유럽을 동시에 확보했고 지금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USS 콜로라도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잠수함은 무사히 작전에 복귀하고 있었지만 저는 체포를 기다리는 상태였고 군법회의와 구금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경력은 끝날 거였지만 동시에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공식 보고서를 열기 시작했고 지난 20일간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중동 해역에서 산소농도 경보가 울렸던 순간부터 부산 조선소에서 최종 복구를 완료한 순간까지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 제안이 거부된 과정을 상세히 적었고 프랑스 협상이 지연되며 시간을 낭비한 경위를 기록했으며 박진우와 한국 기술진이 USS 콜로라도를 복구한 전 과정을 사실대로 서술했어요. 저는 보고서 중간 부분에 제가 내린 잘못된 판단들도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통신 우선시로 작업 인력을 분산시킨 선택과 자동 시스템 복구를 강행하다 실패한 과정까지 전부 포함시켰고 제 실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신중하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USS 콜로라도는 한국 조선소 기술진의 전문성과 박진우 본부장의 현장 판단 없이는 복구 불가능했을 것이며 미 해군 표준 절차와 자동 시스템은 현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고 한국 측 수동 운용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음. 저는 그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을 용접 수준으로 평가하며 협력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들의 기술과 판단에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부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USS 포터 격침을 포함한 중동 작전 차질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수정할 부분을 찾았지만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고 숨길 이유가 없었으며 미국 측 오만함과 한국 측 우월성을 명확히 대비시킨 문장들이 정확했고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암호화하고 함대 사령부와 국방부와 의회에 동시 전송했으며 이번에는 언론기관도 포함시켰고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전송이 완료되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으며 박진우를 봤고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USS 콜로라도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어요. 박 본부장님 덕분에 USS 콜로라도 살렸고 승무원들도 무사히 복귀합니다. 박진우가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함께한 작업이었고 부함장님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했지만 주도권은 처음부터 박진우에게 있었고 제가 한 건 권한을 넘긴 것뿐이었으며 실제 복구는 전부 그가 해냈고 저는 그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관제탑 입구에서 미국 헌병 2명이 들어왔고 1명이 체포영장을 들고 제게 다가왔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존 맥켄지 부함장 체포영장 집행하고 즉시 동행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따랐고 수갑을 차지는 않았지만 호송 상태였으며 박진우가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부함장님 선택 존중하고 USS 콜로라도 무사히 작전 복귀할 겁니다. 저는 그에게 악수를 청했고 그가 손을 잡았으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